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전시는 두 개의 갈림길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본인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갈림길에 따라서 성격 유형도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전시가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번 선택지를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고전주의를 한번 가볼까요? 신고전주의는 고고학적 발견과 합리를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고전기 그리스와 르네상스 미술, 고전주의의 이상을 이어받은 미술사조로 단정한 중각성과 명확한 형태미, 조화롭고 엄격하며 안정감이 좋은 정리된 구도가 특징입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통일성과 안정된 구축성에 의한 정밀한 표현을 강조합니다. 부분과 전체와의 명확한 관계와 영원적인 적의 지향을 추구하며 색채는 관습적 색채를 주로 사용합니다. 주제는 역사, 종교, 교훈, 영웅적 정려 양식적 주제를 즐겨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에로스의 키스로 되살아난 푸시케입니다. 에로스의 키스로 되살아난 푸시케 작품은 언니들의 꾀임에 넘어가 약속을 어기고 에로스의 얼굴을 보고만 푸시케는 에로스와 이별하게 되지만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비너스에게 찾아가 갖은 학대를 견디며 에로스를 기다린다. 잘 견디는 푸시케를 보며 질투는 느낀 비너스는 어느 날 지하세계에 가서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한 상자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페르세포네의 선물을 받게 된 푸시케는 돌아오는 와중에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는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아름다워지고 싶은 유혹에 그만 뚜껑을 열고 맙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하세계의 잠이었고 푸시케는 곧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찾아 나선 에로스의 입맞춤으로 잠에서 깨어난 푸시케는 에로스와 함께 신들의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황제 나폴레옹 1세 흉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집권하였던 황제 나폴레옹을 대리석 흉상으로 환조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둘 다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인데요. 이탈리아 조각가이며 신고전주의 운동의 중요한 조각가로 생전에 인정받았던 미술가였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13세와 14세의 묘를 모두 조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의 궁정 조각가가 되어서 나체 조각상인 나폴레옹 등 최고의 작품들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작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작품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3부의 30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위해서 1, 2신분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폐쇄된 회의 장소 대신 근처의 테니스 코트로 가서 헌법 제정을 위한 서약을 했던 사건인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입니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때 오스트리아 군대 정벌을 위한 알프스의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작가를 한번 볼까요? 다비드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근대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화가입니다. 고대 로마,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제정 등을 소재로 한 많은 고정적 양식의 역사화를 그려 신고전주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를 한번 봐볼까요? 발팽송의 용녀입니다.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앵그르의 초기작 중 하나입니다.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며 그림 속 녹색, 다망색, 갈색에 제한된 색채가 왼쪽 어두운 색조의 커튼에서부터 오른쪽의 배경과 침대 시트의 밝은 색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색조의 단계적인 변화는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목욕의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욕통에서 나왔을 때 이 여자는 더욱 하얘지고 더욱 순수해지게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볼까요? 이 작품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오달리스크란 터키 궁전 묘실에서 왕의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하는 궁녀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앵그르는 오달리스크를 주제로 몇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1814년에 그린 이 작품에서는 옛날 그리스 조각의 미적 요소들을 분석해 화면에 도입하였습니다. 앵그르 미학의 실체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앵그르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나폴리 왕국 카를린의 여왕의 주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오달리스크는 등을 돌리고 길게 누워있는데 아름다운 얼굴이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변의 세부적인 묘사와 분위기 표현도 뛰어납니다. 단 얼굴과 목의 연결, 가슴의 표현, 다리의 위치, 허리와 엉덩이의 연결 등의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작가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긴 목과 허리, 가늘고 섬세한 선은 당시의 새로운 미적 기준이었고 화가들은 여인을 고대 그리스 항아리의 선과 형체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앵그르는 여인의 미적 기준을 르네상스 시대나 그 이전의 고전미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앵그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앵그르는 프랑스의 화가이고 19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초상화가로서도 천재적인 소묘력과 고전풍의 세련미를 발휘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나 1797년 파리로 가서 신고전주의의 대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의 화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화풍은 순수한 선을 이용한 신고전주의였는데 정작 앵그르 본인은 그러한 자신의 화풍과는 달리 다혈질적인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 사주와 퀴르크리풍의 누드어를 많이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다음 단계에서
저는 야스파로 가보겠습니다. 야스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티즈, 드랭, 블라멩크, 뒤피, 루오, 브라크 등의 작가가 대표적입니다. 밝고 강렬하며 충격적인 색채, 형태와 원근법의 왜곡, 거친 화필, 평면적이고 선적인 패턴, 전면 디자인의 일부분으로서의 노출된 캔버스 사용이 큰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비평가가 그들을 야수들이라고 비꼰대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색채 사용법을 쓰며 어떤 풍경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묘사합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전통적인 색채 사용법에서 해방되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비재현적인 색채 사용을 극단까지 밀고 나간 후 야수주의 화가들은 점차적으로 세잔이 강조한 내부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음 시대 미술의 혁신을 몰고 온 입체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arus from Jazz란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듯이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마티스는 순수한 색채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형태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야수주의의 실험은 단명하고 말았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독일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까닭은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다. 감정이 없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된다. 말년에 접어든 마티스는 몸의 거동이 힘들어지자 새로운 기법으로 색종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 작업은 8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생략의 천재인 마티스가 여기에서도 작동하고 있어 색채 수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색채의 독립된 구성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늙은 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사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는 조르즈 루오라는 작가인데요. 루오의 미술은 성서적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그렸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표정, 그리고 삶이 색채의 하모니로 펼쳐집니다. 다른 야수주의 화가들이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화폭에 담은 반면, 그는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루오의 평생 관심사는 서작을 소재로 한 주제 표현으로 인간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작에서 그는 타락한 창녀나 부패한 재판관들을 난폭하고 휘두르는 듯한 돈놀림으로 단죄하듯 그리는데 열중했습니다. 이후로 슬픔에 빠진 서커스의 광대를 주로 그렸고, 1918년 이후부터는
실패에 빠진 예수의 얼굴 같은 완전히 종교적인 주제만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루오는 정열이란 인간의 얼굴을 통해 잘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루오는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의 도제로 있으면서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수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껍고 검은 선으로 구획 지어진 풍부한 색채의 조각들로 분절된 화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단순한 루어의 화법은 힘차고 표현적이며 그의 종교적 믿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빅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뮤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앙드레 드랭은 야수주의의 핵심 인물로 붓질을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분해했는데 그림 속의 선과 선들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불타오르는 원초적인 색들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드랭은 강한 색채를 표현적인 언어 그 자체로 사용한 개척자입니다. 그의 대담하고 방향이 고른 필체는 선과 명암의 구분을 없애고 있습니다. 구두와 해변을 그린 그림에서 구불구불한 필체부터 흐르는 듯한 필체까지 다양한 붓터치는 이 장면 속의 하늘과 물에 운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20여 년 동안 드랭은 야수주의의 창시자이며 초기 입체주의자이자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전통적인 화풍으로 전환해 매화르고 관학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티스적인 풍의 색의 혼합과 함께 그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의식을 부합하여 자신만의 품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늘 쓸쓸함과 고독이 따라다녔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베를린에서 가진 전시 때문에 친독파로 몰리게 되어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화법에서 보듯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애정의 빛은 세계 분놀림으로 시대에 대항할 혁명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빛으로 그리는 화가는 빛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드랭처럼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색을 바르기 전에 황색과 어두운 명암을 베이스로 색을 한 겹 한 겹 입혀가는 고전적인 양식을 벗어나서 하얀색 캔버스에 원색의 색을 듬뿍 발라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톤보다 강렬한 색과 형태로 이를 대신하는 듯합니다. 그가 가진 화려함 속의 쓸쓸함은 어둠 속의 빛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쁜 소년과 같습니다. 야수파 화가로서의 드랭은 선과 색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같은 밝은 색상의 물감을 캔버스에 도파로 짜바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에 첫눈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원색적인 색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은 낭만주의 사조입니다. 낭만주의 사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예술은 바로크 또는 로코코 양식으로서 황제와 귀족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화려한 표현들이 총출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낭비가 엄청난 데다가 퇴폐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을 부르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지는데 한편 단정한 예술을 하기 위해 고전주의가 신고전주의로 부활하게 됩니다. 대체로 옛날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영웅들을 주로 묘사했고 그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작자 자신의 세계가 없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의식이 생기면서 개개인의 공상세계를 주장하는 낭만주의가 생기면서 이때부터 창작자 자신의 감정과 철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고전주의 엄격 양식에서 벗어나 대범한 구도를 즐겨 다룹니다. 개인주의와 직관을 강조하는 경험을 갖는 사조입니다.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그림은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살롱에 제출할 때 이 그림의 제목은 단순히 난파 장면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본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메두사호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합니다. 1816년 프랑스 식민지 세네갈로 향하던 배 메두사호가 자초할 위기에 빠지자 선장과 세네갈 총독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장교 등이 6개밖에 없는 구명보트를 탔고 나머지 150명은 배의 돛대들을 이용해 만든 뗏목에 탔습니다. 보트와 뗏목에는 밧줄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뗏목의 무게로 배가 잘 나아가지 않자 보트는 밧줄을 끊었고 버려진 사람들은 낮의 땡볕과 밤의 추위 속에서 13일 동안 떠다니다가 영국 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 사이 뗏목에서는 굶주림, 반란, 방기, 살인, 식인 행위 등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고 구조될 때 남아있던 15명도 건강 상태가 나빠 그중 5명만이 본국으로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생존자 중 2명이 1817년에 상황을 책으로 펴내면서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 배에 타고 있던 총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노예무역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무능력하고 비겁한 선장은 정실에 의해 임명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배에는 노예무역에 반대했던 자유주의자 20명이 타고 있었고 지리학자, 박물학자, 지도제작자, 엔지니어, 목수, 석수 등이었던 이들은 세네갈에 자족적 농업 공동체를 세워 구국에서 흑인이 유용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노예무역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과 이를 판매한 서점은 프랑스 자유주의자를 결집시켰습니다. 제리코는 이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1821년에 나온 책의 상판에는 사파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절도 편집증 환자라는 작품입니다. 말년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건설은 광인 총상화들이었습니다. 화가를 치료한 적이 있었던 정신과 의사 조르주의 유해로 그려진 이 그림들은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구도로 되어 있어 연작으로 보입니다. 1863년에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작품은 본래 10점이 제작되었으나 현재 5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연작의 일부인 도박 편집증 환자와 절도 편집증 환자처럼 작품에는 증상이 제목으로 붙어 있고 모델은 정면을 보는 자세로 가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비교적 꼼꼼하게 그려져 있으나 의상과 어두운 배경은 넓은 붓으로 간략하게 처리된 점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제리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당대의 사건을 극적으로 강조할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 기질과 삶에 있었어도 낭만주의 예술가의 전형, 미술에서의 바이런으로 여겨져 온 화가입니다. 그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댄디인 동시에 위험에 도전하고 힘을 과시하게 좋아하는 남성이었고 숙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생활에 두었는가 하면 우울증과 자살기도, 파산을 겪고 34세 나이에 요절하는 등 저주받은 화가의 원형이 될 만한 비극적인 개인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표현주의입니다. 표현주의로 한번 가볼까요? 표현주의에는 다리파와 청기사파가 있습니다. 사물의 실체적 외관과 색채를 왜곡하여 화가의 감정을 담는 작품입니다. 주로 폭력적이고 풍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베를린 스트리트 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모델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그림은 키르이너의 작품인데요. 표현주의 사조의 중심을 이루는 화가이며 나는 항상 크고 단순한 형태와 선명한 색채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거리의 풍경과 술집의 무용수들을 묘사한 그의 연작들은 표현주의 특유의 거칠고 모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의 미술은 더욱 광부하고 병적으로 변했으며 나치의 득세에 공포를 느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컴포지션 에이지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즉흥 27 사랑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칸디스키는 추상 미술의 창시자로서 사실적인 형체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최초의 화가입니다. 색채가 그림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칸디스키는 사실주의적 회화의 전통을 버리고 추상으로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성과 즉흥이라는 두 가지 타입의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구성은 기하학 형태를 의식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즉흥은 어떤 의식의 통제 없이 자유자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무지개 같이 밝은 색채와 성긴 화필로 칸디스키는 즉흥 2의 완전히 비구상적인 회화를 창조함으로써 추상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은 푸른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Dance of the Mouse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그린 화가는 파울 클레라는 작가인데요. 아동화의 꿈같이 미술적인 효과를 모방해 형태를 제한시켜 형상들이 모호한 이중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깊숙한 곳에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의 미술은 상상력을 섭취하고 자라난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클레는 나의 미술은 마치 나무처럼 상상력이라는 깊숙한 땅 속의 영양분들을 한데 모아 몸속을 통과시켜 분출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부의 환상을 중시했던 클레는 주문의 기호, 상형문자, 선사시대 동굴에 새겨진 기호 등 말로는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원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대의 문자를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말기 작품은 고대 북유럽의 룬 문자 같은 표의 문자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그의 반응을 기호화한 것입니다. 푸른 밤은 하늘을 한색과 난색을 두 가지 색면으로 나누어 신비스러운 선으로 구획한 것입니다. 푸른 밤 작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선들은 별자리나 잊혀진 고대의 문자를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미술은 가시적인 것을 재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라는 클레의 믿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인상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인상파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미술 사조입니다.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하였습니다.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클로드 모네의 유화, 인상 해돋이에서 비롯되었는데 비평가 루이 르로이가 르철 이런 지혜에 기구한 비판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인상주의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미술 형식을 말하며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깊이 있는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해내기 위해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색시 표현에 있어서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이용한 색채 분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상주의는 회화에서의 제한적인 요소가 사실적 묘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전통적인 그림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동기와 대상을 찾았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사실주의 미술처럼 도시의 일상뿐만 아니라 프랑스 시골에, 특히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 아래에 수시로 변화하는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한폭에 전함으로써 생동감과 측은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고흐의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생전 그렸던 자화상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입니다. 인상주의가 태동할 당시는 현대와 달라서 관형인 단 하나의 전람회가 있었는데 그곳을 살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롱은 한 해에 한 번만 개최하는 단 하나의 발표기관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화단도 각 경향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 대립이 현저해지고 살롱 중에서 보수적인 세력은 1863년에 혁신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낙선시켰습니다. 그중 마네의 그림, 마네나 미국의 화가 휘슬러가 있었는데 낙선 화가는 그것을 부당히 여겨 정부에 강요하였고 별도로 낙선 화가 전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틸러의 포플러 나무 작품입니다. 이 둘은 모두 모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상주의가 아주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이 그림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낙선 화가 전람회에서 마네가 출품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누구에게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피크닉을 간 파리 사람들을 그렸는데 참신한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특히 여성을 나체로 그렸기 때문에 마네는 풍속을 못난게 한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폴리베르제르의 바라는 작품입니다. 모두 마네가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전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입체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체파 또는 큐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서양 미술 표현 양식의 하나를 일컫습니다. 큐비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조르주 브라크의 풍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브라크는 풍경화를 그렸으며 이 풍경화를 두고 마티스가 입체적 희한함이라고 풍자하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착안하여 브라크의 표현 양식을 본딴 그림들 및 화가들의 경향을 큐비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원색을 칠하여 제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적인 공간 구성과 대상의 표현 방식에서 출발하여 브라크와 피카소 등 입체주의 화가들은 점차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형태, 즉 원통형, 입방형, 원추형을 선과 면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화폭에 질서있게 쌓아 올려 입체주의 기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화가가 느끼고 경험했던 대상들을 여러 시점과 각도에서 한 폭에 그려내 감상자로 하여금 그 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체주의는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켰으며 그 자신의 어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술의 가능성을 열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본격적인 큐비즘의 시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도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마더 원입니다. 호크니가 입체주의 작가로서
분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크니의 피어 블러썸 고속도로 작품입니다. 입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브라크의 라 로시 기용의 성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크가 풍경화를 그렸으며 이 풍경화를 두고 마티스가 입체적 희한함이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했죠. 그 다음 피아노를 든 남자입니다. 둘 모두 브라크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서 평가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았던 것들은 표현, 인상, 입체, 그리고 신고전, 야수, 낭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신고전, 야수, 낭만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 교훈 같은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적인 타입으로 성격이 급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편이며 또한 고전적인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실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현재에 충실한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은 표현, 인상, 입체입니다. 실존적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적이며 감성적인 타입으로 꼼꼼하며 자기 생각을 느끼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편이며 또한 현대 미술의 아방가르드함을 좋아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적인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지가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직접 선택을 해보시고 이렇게 평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